37화 오프닝 멘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본 작품은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인 정갈자리를 업그레이드하여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만든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미녀 스파이전 제3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상욱은 준태를 끝까지 믿고 부산이라는 단서를 남긴 채 3일 동안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이미 그에게 제거 명령을 내렸고 강화도 드보크에서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아 초죽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상욱의 동선을 추적하는 준태팀, 강화도로 좁혀지는 포위망, 그리고 연락이 끊긴 상욱을 향한 불안이 커져갑니다. 빨리 동선 파악하고 아지트를 찾아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7화. 빨리 동선 파악하고 아지트를 찾아. 준태 팀장은 다시 취조실을 찾았다. 서류를 뒤적이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다. 똑똑. 수사관 용대가 들어왔다. 팀장님, 잠시 스크린 보시죠. 스크린? 왜? 뭐 좀 찾았어? 소외의실로 들어가니 지도 펼쳐져 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었다. 어제 나간 피의자 상욱이 이동한 동선입니다. 그 사이 많이도 다녔네. 많이 다닌 거보다는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잔머리를 쓴 모양입니다. 뭔 잔머리를 쓰고 그래? 잡혔던 놈이 김포에서 내려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들어와 고속터미널역에 내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 타고 빙빙 돌다가 자신의 숙소가 있는 구로동에 내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타고 김포, 강화 쪽으로 주행했습니다. 그래, 증거인멸 시도야? 아님 북측 암살조 미행을 따돌리려고? 그때 끼어드는 요원 이은아. 짬밥은 있지만 수사 파트는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데. 증거인멸보다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항시 자신이 쫓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칩도 빼고 아님 핸드폰을 집에다 아예 두고 다닙니다. 가능한 연락은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선은 왜 그리 빙빙 돌아다니는 거야? 그것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걷다가 버스 타고 택시 갈아타는 게 그들을 조정하는 수뇌부의 미행 회피 지침입니다. 은하, 아주 좋았어. 제대로 능력 발휘하는데. 수사할 때 보면 과거 고정 간첩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의견이야.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선배들과 공유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용대야, 핸드폰 통신은 계속 미행 중이지? 상욱이 강화 쪽으로 접근하면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놈 이거, 쯧쯧쯧. 경찰청 연결해서 도로변 CCTV 자료하고 방범 CCTV 자료 싸그리 입수하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알아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건 파악된 거 없나? 국도변에 모터사이클 한 대가 강화도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예전에 단양호 때 보였던 모터사이클과 비슷합니다. 그럼 그때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던 그 모터사이클이 나타난 건가? 그때 지방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왼쪽 CCTV 사진을 먼저 봐주십시오. 여기 사진에 일제 야마호 헬멧을 쓰고 미러실드가 골드색입니다. 오호. 이번에 찍힌 우측 사진에도 야마호 헬멧 문양이나 미러실드가 골드색으로 비슷합니다.
접근하는 동선이나 수법이 비슷하기에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선을 파악토록 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가옥이 있는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알아봐. 예. 예전에 고정 간첩이 월북할 때 해안 침투로를 복귀하면서 갯벌을 약 2km 정도 헤쳐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 제가 그때 취약지 분석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강화 쪽 침투로 분석은 경험이 좀 많습니다. 그럼 적 침투로나 드보크 현황 자료 분석해서 숨을 만한 곳을 압축해봐. 예. 이쪽 지역이면 하나 맘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맥을 짚어야 돼. 수사 인력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고. 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번 답습한 침투로를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이유가 뭐야? 일단 아는 루트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 자신감을 갖는다? 예전에 북한 안내조장 조경철이 대남 공작요원들을 데리고 여러 번 침투한 루트가 있었는데 한 번은 오니까 철조망이 쳐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돌파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군. 변화가 있든지 손을 탔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먼저 몸을 사리는구먼. 인간의 심리가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간 분석해 놓은 취약지 분석 카드를 다시 한번 대입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결심이 섰다고 생각되면 시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출발하자고. 예. 대범 팀장도 같이 출동하니까 은하도 같이 가. 예. 팀장님. 급히 달리는 수사 차량. 멀리 강화도 만이산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이고 차 안에서는 강대범이 윤준태 팀장에게 투덜댔다. 넌 나하고 같이 잡은 놈을 잠시 풀어준다는 그런 얘길 왜 나한테 안 하는 거야? 너 혼자 결정하고 풀어줄 사안이야? 이게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친구 동생이라고 하지만 선배, 나도 수사국 팀장이에요. 생각이 있다고. 옛날 선배 밑에서 일일이 보고하던 준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그새 많이 컸다 이거야? 이제 막 덤비네. 윤준태 팀장님. 내가 컸다고 선배한테 막 덤빈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나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래. 풀어줄 놈을 풀어줘야지. 그런 새끼를 뭘 믿고서 풀어주냐고.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선배.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 하는 짓이 믿음이 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지. 왜 믿음이 안 가? 우리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길림성 활동 무대가 부산이라고 하잖아. 그게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냐고? 완전 믿을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이놈한테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동정에다 호소를 해서 겨우 얻어낸 첩보잖아요. 봐라. 그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놈들 전술이 그래. 조금만 믿어봅시다요. 조금만. 저번에 나온 스테가노그라피에서 나온 길림성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장상만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은아. 본부에 연락해서 부산의 장상만이 몇 명인지 알아봐.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아가 국정원 신원 파트에 문자를 날렸다. 잠시 후 문자에 대한 답신이 왔다. 문자 답이 왔는데 부산 지역의 장상만이 232명이라고 합니다. 232명. 작지도 않구만. 그래도 수사를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232명이다. 진땀 좀 빼야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강 선배. 이 새끼는 연락이 없어. 즉, 참, 다 잡은 고기를 풀어주다니,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사사로운 정에 끌려 간첩 용의자를 풀어주었다는 게 말이 되냐? 앞으로 도대체 어쩔 생각이냐? 그건 미안한데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거냐고. 임마.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강대범에게 쓴소리를 듣던 준태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이런 개새끼. 내가 믿고 풀어주었는데 이런 씨부랄 새끼가 핸드폰을 꺼버리면 어쩌란 거야. 뭔 일이 생겨도 알 수가 없잖아.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뒷자리에 있던 용대가 지도를 보여주며 끼어들었다. 여기가 핸드폰 신호가 끊긴 지점으로부터 강화 방향으로 좀 더 들어왔습니다만 독립가옥이 간간이 있는 취약한 지역입니다. 취약지 분석 카드를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북한 침투로가 있는 곳입니다. 과거 몇 번이나 침투한 곳이지? 여기가 과거 이선실을 대동월북시킨 루트인데 적어도 8번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곳입니다. 8번 이상 넘나들었다고? 아예 황금 루트를 만들어 놓았구나. 다들 긴장하고 제일 가능성이 있는 여기부터 수색해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이윽고 마을 어귀에서 내리는 대범과 준태. 신세상통신 마크를 단 특장차도 뒤따라 도착했다. 길목마다 요원들이 무장을 한 채로 지키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검문 검색을 하고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한다고 인사하는 대범과 준태. 현장 나온 경찰이 경례를 붙였다. 대범은 군사지도 펼쳐 살펴보며 국정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뭐 다른 거 나오면 연락 줘요. 국정원에서 뭔 정보 있답니까? 있지. 잡히는 게 있지.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근데 이상한 게 단양호 추적 때 우리가 주변 통신국 기지에서 핸드폰 위치, 추적이 된 핸드폰 번호를 다 땄는데. 그랬죠. 그 중에 잡히는 번호 있어요? 빅데이터 프로그램에 넣으니까 뒷번호 2706번호가 이부군 기지국에 잡혔어. 아, 그러니까 단양호에서 잡힌 번호가 여기 근처에서 또 잡혔다는 얘기네. 그러면 상호 연관성이 있을지도 몰라. 잘 파악해. 혹시 야마호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사용하는 번호가 2706번 아니야? 가능성이 아주 높아. 한번 알아보라고 해. 예. 여기에 취약지 분석 카드에 등재되었던 독립가옥이 있어. 게다가 여기가 기존에 침투했던 침투로 루트가 가까이 있으니 가로세로가 맞는데? 제대로인데. 침투 루트까지. 저기 갯벌 한번 봐요. 여기서 좀 먼데 저기 위쪽에 보이는 갯벌 보이죠? 저기 갯벌 말이야? 예. 여기가 옛날 중부지역당 사건 때 북한 권력 서열 22위 이선실이가 수차례 대동월북했던 지역 아닙니까? 맞아. 그렇지. 기억난다. 그래, 갯벌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약수터, 소나무 있고, 거기 밑에 넓적한 판자돌 있고, 그거 치우면 그 밑에 드보크 있었잖아. 그러니까 대범이 맞다며 맞장구 쳤다. 상욱이 옛날 대동월북하던 지역을 아지트로 택할 줄 몰랐는데 이건 분명히 난파된 고정 간첩이나
공작조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 상욱이 이 자식이거 나한테는 서울 구로동 집에서 매일 아마존랜드까지 출퇴근하는데 출퇴근 때 차량이 엄청 막힌다니 뭐니 하더니 어떻게 여기다 아지트를 만들 생각을 했지? 주소지는 서울 구로에 있고 아지트는 강화도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완전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아지트를 만들 줄은 몰랐다.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 정보를 담아 유지는 하고 있었다. 난파 고정 간첩들은 이미 발각되었을지도 모를 드보크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를 경계하였다. 감히 드보크를 파서 전달 물품을 가져갈 생각을 하질 못했다. 자칫 잡히면 어렵게 구축해 놓은 조직망이 와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욱이가 길림성에게 전달할 미화 3만 달러와 소음기, 권총, 독침을 숨겨놓은 드보크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잘 찾으면요. 바로 치고 들어가자. 야, 여기 수색영장하고는 협조됐지? 그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영장을 서둘러라고 했잖아. 분위기가 싸늘한데 강대범 팀장이 끼어들었다. 뭐가 일이 안 맞아? 내가 상욱이를 두둔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상황 끝났을 거 아니야? 내가 뭘 두둔했다고? 회유를 했던 거 아니요? 친구 동생이니까. 그 정도 했으니 길림성 거점이 부산이란 것도 알아내서 수색 범위도 부산으로 대폭 줄였잖아. 준태가 눈꼬리가 찌그러지며 따지듯 답변했다. 그 정도는 잡아 족치면 금방 나와. 나한테 이틀만 시간을 줘봐. 내가 똥물까지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대범은 준태의 부드러운 수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준태는 발끈하며 반박했다. 선배,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쌍팔년도? 예, 쌍팔년도. 지금 시대 분위기가 어떤지 생각이나 해봐요.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영장 쳤냐? 걸리는 건 없냐고 묻는 거지. 시대가 밥 먹여주나? 빨갱이는 빨갱이라고. 저놈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뒤탈이 나지 않는다니까. 이런 겁쟁이 새끼야. 지금은 긴급 상황이야. 비상 상황이라고. 법이 그런 걸 어떡해. 날더러 어쩌라고. 야이, 범생이 새끼야. 내가 청와대냐? 내가 정치하는 놈들이냐고. 안 그래도 윗대가리들 바뀌어서 갖은 구실대면서 검찰, 경찰 공안 파트나 우리 국정원도 조직 줄이고 자르고 손발 묶어서 지랄 연병 난리가 아닌데 무슨 생각들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래도 원칙대로 해야 나중에 후폭풍이 없잖아요. 야, 저기 바다 한번 쳐다봐라. 어디요? 대범의 불같은 성질이 가열되어 갔다. 지금 여기가 어디야? 빨갱이가 제 안방처럼 드나들던 곳이다. 됐냐? 엔딩 멘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준태는 상욱의 복잡한 동선을 추적하며 그가 강화도에 아지트를 두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단양호에서 사라졌던 모터사이클 라이더, 다시 강화도에서 포착되었고 과거 북한 간첩들이 드나들던 침투로 근처 그곳에 상욱의 드보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태는 아직 모릅니다. 상욱이 이미 초죽음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는 강화도 아지트 급습과 그곳에서 발견될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미녀 스파이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화 통합 버전으로 찾아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제38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 멘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본 작품은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전갈짜리를 업그레이드하여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만든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미녀 스파이전 제3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준태팀은 상욱의 복잡한 동선을 추적하여 강화도에 아지트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단양호에서 사라졌던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다시 강화도 근처에서 포착되었고, 과거 북한 간첩들이 8번 이상 넘나들던 황금 침투로 근처, 바로 그곳에 상욱의 드보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태는 아직 모릅니다. 상욱이 이미 하이에나의 독침 공격을 받아 초죽음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준태와 대범의 갈등이 폭발하고 예전 한강변에서 보았던 상욱의 포르투기즈 워터독을 추적하여 드디어 강화도 아지트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집니다. 38화 시작하겠습니다. 38화 상욱 아지트에서 독침 맞아 쓰러지고. 여기가 왜요? 왜요? 방금 왜요라고 했냐? 강 선배가 강조하는 거 대략은 알겠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조선노동당 권력서열 22위 간첩 이선실이 월북한대. 아니야. 알고는 있지? 알고는 있죠. 명색이 나도 팀장인데. 팀장? 팀장이든 국장이든 아니 원장이든 마찬가지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누가 현실을 무시한대요? 지금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자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 좋지. 간첩 김동식이가 간첩 이선실이를 업고서 갯벌로 걸어나갔어. 반잠 수정에 태워 몇 번이나 대동 월북했던 루트라고. 대략 알고는 있어요. 그 늙은이를 업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걸어나갔다고. 춤을 추면서? 그래, 춤추면서. 왜냐고? 안 잡히고 안 들키고 나만의 경계 시스템을 역같이 만들면서 당당히 걸어나가는데 신이 안 나겠냐고. 아하, 힘든 상황이네. 힘들지. 그래서 법 절차 무시하고 집행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영장 치자고. 그러다 선배도 다쳐. 잡혀가도 내가 갈 테니 걱정 마. 내가 책임진다고. 대범은 울분을 토하듯 불만을 얘기하면서 윤 팀장을 못마땅하다는 듯 쏘아보았다. 선배, 요즘 정치권 분위기를 봐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치권 분위기 나도 알아. 나도 눈이 있다고. 그리고 잡아먹을 듯한 정보위 추궁은 어쩌고. 정치권이야 그 잘난 위정자들이 아전 인수격으로 꼴리는 대로 씨부리고 해석하는 게 다반사잖아. 그거야 세상이 다 알죠. 어제의 적이 동맹이 되고 어제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이합 집산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 그래도 수위를 조절하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그렇게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는데? 남북 교류 협력이다 해서 분위기가 예전보다 나아진 모양인데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국장님 지시도 있고. 대범 갑자기 준태의 멱살을 와락 잡았다. 이 새끼가. 듣자 하니까 대범의 눈에서 안광이 불을 뿜었다. 이 새끼가 패기가 없어?
응, 간첩 잡는 놈이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어? 내가 맡은 본연의 임무가 뭐야? 강 선배, 오늘따라 왜 이리 흥분하는 거야? 정치는 정치고 안보는 안보야. 국가 안위가 첫 번째 순위 아니야. 국민 생명과 연결된 문제라고. 알겠어? 아,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저도 잘 압니다. 대범은 준태의 멱살을 더욱 감아쥐었다. 준태는 숨쉬기가 어려워 얼굴색이 붉어졌다.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냐고? 국정원 직원이죠. 우리 수사요원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린 기계적으로 잡아넣으면 된다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놈은 시대 분위기도 읽어야죠. 내가 말하는 시대 분위기가 뭔데? 진정 어떤 시대 분위기를 말하는 거냐고. 그게 혹시 눈치나 보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니겠지? 국장님도 계속 다운하라고 지시하잖아요. 감히 우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을 잡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는 그 솜털보다 가벼운 살살이 이방 같은 조 국장 말에나 매달리냐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 그만하자. 모양 빠지게 우리끼리 지금 뭐 하는 거냐? 난 솔직히 선배의 당차고 거침없는 추진력이 부러워요. 항상 당당한 그 모습이 좋다고요. 미안하다, 준태야. 내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다. 준태는 기분이 나쁘지만 험한 분위기를 급마무리하려 했다. 이 상황에서 아군끼리 내분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대범이 빨갱이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는 집안 사정을 술자리에서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특전사에 들어갈 때 특전사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뭡니까? 빨갱이 때려잡고 김일성 주석궁 폭파시키려고 지원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즉답을 했다고 한다. 강대범 집안은 일제강점기 꽤 부유한 집안이었다. 조상들은 황해도 서흥 평야지대에 자리를 잡아 살았고 할아버지는 서울 노량진에 싸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무려 8개를 운영했던 부자 집안이었다. 독립군 군자금도 꽤 많이 보냈겠네. 당연하지. 간간히 독립군이 보낸 밀정을 통해 군자금을 올려보냈지. 꼬박꼬박. 대단한 집안이네. 조부님은 지금의 경찰 조직 역할을 하였던 대한반공청년단에서 활동을 하셨지. 재력이 어마어마하셨구나. 일본군이 패망 직전에 군수물품을 만들기 위해 집집마다 녹그릇과 노수저를 공출했거든. 맞아. 전쟁 무기 만든다고 공출했다는 거 역사 시간에 들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녹그릇 10가마를 가져갔어. 10가마나? 부자네. 진짜 부자였네.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고 망했지. 하긴 전쟁통이니까. 6.25 사변이 터지자 그동안 순박하고 인사 잘하던 옆집 약사가 빨갱이 완장을 차고 나타났대. 그땐 빨갱이 완장 찬 놈이 엄청 막강했다던데. 그 놈이 우리 집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저 부르조아 새끼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하고 할아버지를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잔인하게 찔러 죽였대. 아하, 알겠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구나. 사실 그런 영향도 없다고는 말 못하지. 잠시 과거 회상에 빠졌던 준태가 순간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검은 물체가 유유히 스쳐 지나가는데 저쪽 논두렁을 가로질러 시커먼 개가 지나갔다. 목에는 앞에 노란 산악용 안내용 지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감고 있었다. 잡아! 저놈 잡으라고. 준태 검은 개를 보고 잡으라고 소리쳤다. 야! 잡아! 저개 잡으라고. 순간 대범이 개를 향해 뛰어가면서 요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야! 야! 잡아라. 저쪽으로 간다. 야! 그쪽 말고 저쪽을 막으라고. 쫓고 쫓기는 어지러운 모습들 보이고 수면제가 든 엽총을 장전하는 손길. 철커덕. 장전하는 소리와 함께 조준선은 재빨리 검은 개를 쫓아가고 결국 수면제 든 총을 맞고 요원에게 붙잡힌 검은 개. 그런데 자세히 보니 포르투기즈 워터독이다. 준태가 예전 한강변 조깅할 때 상욱이 훈련을 시켰던 바로 그 개다. 날카롭게 패인 포르투기즈 워터독, 개콧등을 만지면서 상욱의 아지트가 가까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래, 이 상처 이거는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팀장님, 이거 상욱이 개가 틀림없죠? 틀림없어. 어떻게 할까요? 야, 일단 마취 깨면 풀어줘봐.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럼 금방 찾아. 노련한 대범은 요원들에게 개를 풀어주라고 했다. 잠시 후 요원들이 검은 개를 풀어주자 대범이 뒤에서 잡을 듯이 고함을 치며 쫓아갔다. 와, 개새끼야 뛰어라. 와. 발을 굴리면서 겁을 주자 검은 개 포르투기즈 워터독은 놀라서 도망쳤다. 열심히 개를 따라 쫓는 수사관들. 그 뒤로 숨을 헐떡이며 열심히 따라붙는 준태. 인가와 많이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상욱 아지트. 인적이 드문 위치에 홀로 있는 독립가옥. 발길이 잘 닿지 않는지 허름하고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탁탁탁. 대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누구 계세요? 그러나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컹컹. 간간이 독이 오른 무서운 맹견 핏불에 컹컹 짖는 소리만 들렸다. 일단 한 명이 넘어가서 대문 열어. 예. 요원이 담을 넘어 대문을 열어주자 대범이 앞장서 들이닥쳤다. 권총을 겨누고 사방을 경계하며 나아갔다. 순간 저쪽에서 뛰쳐나와 대범의 발목을 물고 흔드는 핏불 테리어. 주둥이 무는 힘이 장난이 아니었다. 뼈를 끊을 듯한 엄청난 파워였다. 주인이 말려도 떼기 어려운 무서운 공격력을 지닌 품종. 또 한 마리는 준태에게 덤벼들었다. 준태는 다행히 옆에 있는 작대기로 개와 대적했다. 물러서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덤비는 핏불 테리어. 대범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지는데 그런데 흔드는 거에 비해 덜 아프다. 뭐지? 맞아. 평소 운동 삼아 사시사철 차고 다니는 노란 모래주머니. 천만다행이다. 준태는 개를 떼놓기 위해 몸부림치다 계집에 부딪혔다. 그 바람에 계집이 옆으로 넘어졌다. 준태에게서 떨어진 핏불이 갑자기 계집 밑을 끙끙거리다 땅을 팠다. 개 발톱에 걸려 검은 비닐이 삐죽 드러났다. 뭐야? 쓰레기야? 뭐야? 뭘 파묻었나? 시골이라 아무데나 묻을 수 있었다.
분리수거차가 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준태는 쓰레기 비닐로 생각하고 그냥 핏불을 잡으러 나섰다. 그러나 대범을 문투견은 절대 놓치지 않을 기세로 발목을 물고 흔들었다. 뒤로 넘어져 개를 떼어내려 발버둥치는 대범. 그러나 핏불은 쉽사리 놓을 기세가 아니다. 상욱이 회전기계에 매달아 독을 키우고 담력을 키웠던 핏불들. 대범은 맹견과의 사투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걸 알았다.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기에 결국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냈다. 당. 그리고 개 머리통에 대고 사정없이 권총을 쏘아버리는. 총성이 울리고 정적 흐르면 축 늘어지는 핏불 테리어. 또 한 발의 총성에 쓰러지는 맹견. 대범 종아리에는 피가 약간 흘러내리고 준태는 걱정하면서 선배,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와, 이 개새끼. 오늘 이것 아니었으면 다리 하나 완전 아작 날 뻔했네. 대범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올렸다. 평소 발목에 차고 다니는 노란색 모래주머니. 찍찍이를 떼어서 마당에다 휙 던졌다. 망가진 모래주머니에선 모래가 주르르 빠져나왔다. 절뚝거리며 마당에다 피가 섞인 침을 퇴 뱉는 대범. 야, 준태야, 이리 와봐. 빨리. 갑자기 준태를 다급하게 불렀다. 준태는 급한 걸음으로 헛간 쪽으로 갔다. 헛간 앞에는 쓰러져 있는 상욱이 보였다. 준태가 상욱의 목 경동맥을 짚었다. 그리고 가슴에 귀를 대고 호흡을 체크했다. 상욱아, 정신 차려. 상욱아, 내 말 들려. 준태가 상욱의 뺨을 가볍게 때려도 아무 미동이 없었다.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은데. 팀장님, 경동맥이 아주 미세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은하 요원이 바닥에서 독침을 주워들고 말했다. 팀장님, 여기 독침 같은 게 있는데요. 독침? 예. 틀림없는 독침인데요. 그런데 독침을 맞긴 맞았나? 어떻게 살아있지? 목에 독침 맞은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은하는 상욱의 목에 난 독침 흔적을 가리키며 입술을 앙 다물었다. 이런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독침을 맞고 이렇게 살아있죠? 글쎄, 그건 나중에 조사하고 수호하고 용대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 예. 그리고 요원들 붙여 보안 유지하고 암살 시도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조를 짜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접촉이 어려운 병실을 확보하도록 해. 출발해. 가면서 연락하고. 예. 알겠습니다. 준태는 국정원 신속대응팀에 핸드폰을 했다. 난데. 의식불명 환자인데 독침에 맞은 것 같아. 독극물 전문의한테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니 어디가 잘하는지 수배해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했으니까 수호한테 연락해서 도와주라고. 예. 신속대응팀 연결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줘. 준태는 핸드폰을 끊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목을 조른 흔적도 있고 독침도 맞았는데 운 좋은 친구네. 아직 죽을 운이 아닌 모양인데. 야, 근데 이게 뭐지? 조심. 당기면 폭발할 수도 있어. 엔딩 멘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준태와 대범, 두 세대의 수사관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살살이 이방 같은 놈. 대범의 할아버지는
6.25 때 빨갱이 완장찬 옆집 약사에게 죽창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논두렁을 가로지르는 검은 개, 목에 노란 산악용지도 손수건을 감은 개. 바로 예전 한강변에서 보았던 상욱의 포르투기즈 워터독이었습니다. 콧등에 고양이 핥힌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개를 추적한 끝에 드디어 강화도 아지트에 도착했고 핏불 테리어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준태팀은 헛간에서 쓰러진 상욱을 발견했습니다. 목을 조른 흔적도 있고 독침도 맞았는데 운 좋은 친구네. 독침을 맞고도 살아있는 상욱. 이은아는 독침을 주우며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야, 근데 이게 뭐지? 조심. 당기면 폭발할 수도 있어. 계집 밑에서 발견된 정체 모를 물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상욱의 생사를 가르는 치료가 시작되고 계집 및 드보크의 비밀이 밝혀지며 이은아의 다음 행동이 펼쳐집니다. 미녀 스파이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화 통합 버전으로 찾아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제39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